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최경진입니다. 본격적으로 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고령화 이슈 항상 많이 들으셨죠. 우리나라가 고령 인구 비중이 항상 높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보시면 이게 숫자로도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고령 인구 비중이 한 15% 정도 되는데요. 이 고령 인구 비중이 지금 초고령 사회로 지금 가는 데까지 우리나라가 예상되는 시간이 지금 7년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을 보면은 지금 다른 선진국들은 한 최대 40년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면, 우리나라는 10년도 안 돼서 이렇게 고령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어르신들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또 이제 우리 또 저출산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고령 사회가 진행이 되면서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0년 대비 지금 은퇴 기간을 보면 지금 60세 기준만 보시더라도 남성 같은 경우는 20.8년이었습니다. 2010년에는. 근데 2020년을 봤더니 23.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남성보다는 또 여성이 더 많이 길죠.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도 보면 2010년에 25.7년에서 2020년에 28.2년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고령 인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평균 수명이,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은퇴 기간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길어진 은퇴 기간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노후 준비 현실이 어떻습니까? 노후 준비가 상당히 부족하죠. 소득이 부족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 선진국에 비해서 노인 빈곤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최근에 통계도 있지만 국제적인 비교를 우리가 하자면은 가장 최근에 비교할 수 있는 수치가 2018년도 기준입니다.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2018년 기준으로 무려 4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보시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와 비교했을 때도 현저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OECD 평균은 13.1%입니다. 이거에 비했을 때 약 30%가 이렇게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인 빈곤율, 길어진 평균 수명의 노인 빈곤율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이런 방안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보시면 이 노인 빈곤율이 왜 높냐, 이 소득 구간을 보시면은 지금 60대 이상에 계신 분들의 소득 구간을 보면 대부분 지금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 구간에 많이 분포를 하고 계세요. 다른 그 연령대에 비해서. 그죠? 그러니까 소득이 빈곤하다는 게 이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실제로 우리 국가 통계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고령화 문제에 있어서 은퇴 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자, 생활비 충당 정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생활비가 많이 부족하시죠? 그죠? 그런 분들 보시면 여기 부족하다하고 매우 부족하다의 비중이 50% 가까이, 또 50%를 높게 초과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물론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오면서 이 비중이 조금은 개선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은퇴하신 분들에 있어서 노후 생활비 충당 정도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이 수치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노후를 위한 준비 사항도 보시면은 지금 아직까지도 가족이랑 친지 등의 용돈에 의해서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공적연금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죠?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공적연금이 어떻게 고갈이 될 수도 있고, 이 고갈 이후에 어떤 이제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많이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연금 개혁이다 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 은퇴를 하지 않으신, 은퇴를 앞두고 계신 우리 중년 분들한테도 여쭤봤습니다. 이분들의 같은 경우는 지금 노후가 은퇴를 하게 되면
생활비는 최소한 어느 정도는 돼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물어봤더니 최소 한 220만 원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적정 생활비를 보더라도 한 10만 원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은퇴 생활에 좀 보탬이 되겠다, 좀 충분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시죠. 많이들 공감하시는 부분이잖아요. 한 2, 300만 있어도 은퇴 생활하는데 좀 부족함이 없을 텐데, 물론 뭐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는 충족이 돼야 어느 정도 은퇴 생활을 하는 데서 부족함이 없을 텐데. 근데 많은 분들이 항상 노후에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돈이 없어, 돈이 부족해, 내 뭘 하고 싶은데, 어디 여행을 가고 싶고, 뭐 자녀한테 용돈을 주고 싶은데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 같은 경우도 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노후가 거의 비슷하죠. 거의 이분들도 50% 이상이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지금 은퇴하신 어르신분들뿐만 아니라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도 노후 대비가 많이 부족하다, 그런 거를 이 수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보시면 근데 이분들이 소득은 많이 부족하고 돈이 없다고 하세요. 근데 자산을 보니까 실물 자산, 즉 부동산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자, 40대, 50대, 60대 이상, 이게 보시면은 금융자산 대비 실물 자산의 비중이 엄청 높다는 거죠. 결국 그 얘기는 뭐죠? 소득을 많이 벌었을 때 대부분 다 어디에다 투자를 하시죠? 내 집 마련에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그리고 내 집 마련 이외에 뭐 추가적인 뭐 월세, 수입을 목적으로 많이들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죠. 아까 뭐 전 타임에도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다가 은퇴 후에 어떤 분들은 부동산을 통해서 뭐 월세 수익을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결국은 내 집 한 채에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소득은 부족한데 내 집이 한 채밖에 남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대다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80% 가까이, 더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부동산을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실물 자산 중에도 거의 대부분은 부동산이다. 거의 주택과 같은 부동산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 보면 대부분 그래도 내 집은 있어야지, 내 집의 마련에 대한 그런 애착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내 집 마련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소득은 없고 내 집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고민이 뭘까요? 부동산 가격 변동 리스크입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뭔가 불안하죠.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가치가 떨어졌다. 그럼 뭔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불안한 느낌이 많이 들 것이고, 근데 최근에 작년에도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행복하셨어요? 행복하지 않았죠. 어떤 분들은 나 기초연금 받고 있었는데 기초연금 못 받을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게 뭐죠? 재산세, 종부세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 낼 돈도 없는데 종부세 내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힘드셨잖아요. 그렇죠? 그 건강보험료도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뭐 피부양자 탈락됐다, 뭐 이래가지고 많이들 고민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부동산 가격 변동 리스크가 되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지할 수 있느냐? 자, 결국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유동화해다. 결국 소득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노후 현금으로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집을 어떻게 소득으로 창출할 거냐?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자녀들도 결혼했고 나갔으니까 굳이 뭐 내 집 여기 살 필요 있어? 그냥 뭐 좁은 데로 이사 가면 되지.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다운사이징 말씀하시는 거죠. 뭐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다운사이징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외곽에 나가 살고 싶다,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뭐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다운사이징 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 리스크가 있죠.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익숙한 환경인데
그 환경을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고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가까이 살고 있는 이웃이 있고 또 내가 다니기 좋은 환경들이 있는데 굳이 거길 놔두고 가야 된다는 그런 고민들도 있잖아요. 또 이사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비용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결국은 현재 거주하던 주택에서 자 그런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면서 할 수 있는 주택연금이 좀 좋지 않을까. 자 이런 고민을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내 집,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지역에 살고자 하는 니즈가 결국은 우리가 젊은 용어로는 에이징 인플레이스라고 합니다. 이런 에이징 인플레이스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바로 주택연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득과 소비 안정성을 또 동시에 보장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십사 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로버트 머튼이라는 유명한 그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우리나라의 주택연금을 되게 뭔가 극찬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주택연금은 세계적으로 보기 어려운 은퇴자의 축복과 같은 제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한국의 주택연금을 뭐라고 그랬냐면 홈펜션이다. 홈펜션이라고 우리가 이분은 불렀죠. 그래서 그 이유를 봤더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가 노후 생활비 마련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목돈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료가 많이 부족해요. 공적으로 보장하는 건강보험료가 보험 체계가 많이 부족해서 이 그 간병보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간 그 보험에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목돈이 많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주택연금을 활용해서 목돈을 사용을 많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머튼 교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주택연금이 이 월지급금, 월수령의 형태로 잘 되어 있는 것을 되게 부러워한 거죠. 그래서 노후소득 보장에 가장 충실한 제도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주택연금을 홈펜션이라 이렇게 명명을 한 거고, 보시면 여기 통계에도 나왔지만 우리나라는 연금 수령을 통한 생활비 비율이 되게 많이 높아요. 거의 99%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주택 수선이라든지 의료비 마련을 위해서 주로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금리나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가 훨씬 싸고 뭐 여러 가지 비용들도 상당히 우리나라가 되게 미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라는 거를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좀 미국과는 다른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까 뭐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자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계신 이제 부부 중 55세 이상인 중고령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평생 살면서 일정 기간 또는 평생 동안 국가가 보증하는 월지급 제도다. 그래서 먼저 이제 뭐 간략한 프로세스를 보시면 어르신들께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자 하시면 먼저 이제 그 신청을 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사 지사를 방문하시던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심사를 통해서 보증서를 발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은행에다가 이제 대출 신청 약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월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입 연령은 부부 중 한 분이라도 55세 이상. 원래는 가입 기준이 처음에는 65세였다가 60세로 낮춰졌고 다시 작년 2020년 4월부터 55세로 낮춰졌습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 기준을 보시면은 주택 가격 기준은 이것도 처음에는 시가 6억으로도 시작했고 시가 9억으로 됐다가 지금은 공시가격 9억으로 2020년 4월부터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9억이라고 하면은 뭐 현재로 보면 시가로는 한 12억에서 13억 기준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2주택자 같은 경우는 2주택자도 가입이 되고, 그 다음에 9억 원 초과 2주택자 같은 경우는 3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도 영상을 통해서 보셨지만 가입 주택 종류는 일반 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까지 거의 모든 주택들이 가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거주 여부를 보시면 실제 거주가 원칙인데 예외상으로 보시면 이제 요양원 입소라든지 뭐 병원 입원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외로 인정을 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 권리 침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저당권이 없어야 된다는
선순위 저당권이 없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담보 선정 방식과 같아 보시면은 기존에는 이제 저당권 방식이었는데 2021년 6월부터 신탁 방식이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 방식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탁 방식 주택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신탁 방식은 말 그대로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죠. 누구한테 맡깁니까? 주택금융공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인데, 근데 굳이 왜 신탁 방식을 왜 할까요? 굳이 저당권 방식도 있는데 왜 신탁 방식을 왜 할까? 장점이 있으니까 하겠죠. 어떤 장점이 있냐? 자, 첫 번째는 가입자 사망 시에 배우자에게 안정적으로 연금을 승계하게 됩니다. 원래 근저당권 방식 같은 경우는 그 가입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생존 배우자에게 수급권을 이전을 하기 위해서 소유권도 이전을 해야 되고요, 채무 인수 절차를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녀분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배우자분께 소유권 이전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월지급금을 100% 수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탁 방식을 도입을 해서 자녀의 동의 없이도 가입자분이 사망하실 경우에 배우자한테도 100%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추가 노후소득 마련이 가능하다. 결국은 다가구 주택에 많이 해당이 될 텐데, 다가구 주택에 살고 계신 분 중에 유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 추가 임대 소득도 노려볼 수도 있다. 그런 두 번째 장점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주택연금 가입할 때 초기 비용들이 있어요. 등록 면허세라든지 여러 가지 근저당 설정 비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대폭 감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주요한 세 가지 장점이 있어서 신탁 방식 주택연금을 저희가 도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최근에 2022년 7월부터는 기존 근저당권 방식, 지금 주택연금 가입하고 계신 분들의 신탁 방식 전환도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가입자가 신탁 방식에 가입을 하게 되면, 자, 위탁자금 수익자 개념으로 지위를 얻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번째로 보증서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 그 보증서를 통해서 자, 은행에다가 대출 약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채무 인수 이걸 하게 되는데, 결국은 연금 승계가 자동으로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망을 하고 배우자분까지 사망을 하게 되면, 자, 남은 신탁 재산을 이제 교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귀속 권리자의 위치에 있는 자녀에게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돼 있는 거죠. 결국 모든 형태가 기존의 근저당권 방식과 거의 유사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신탁 설정 및 보증 약정 부분만 이제 좀 다를 뿐이지, 나머지 프로세스는 거의 똑같다라는 것을 말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질은 거의 똑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비교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담보권 설정 방식이 일단 다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점 중에 하나였죠. 보증금 기존에는 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증금 없는 월세가 어딨냐고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탁 방식을 가입을 하게 되시면 보증금 있는 월세도 허용이 된다. 전세도 물론 놓을 수도 있고 보증금 있는 월세도 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세 번째 장점으로 가입자 비용이 대폭 축소가 되는데, 저희가 70세 대가 많이 가입을 하기 때문에 70세 기준으로 예시를 했지만, 보시면은 70세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 주택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담보 설정 비용이 적게는 34만 원에서 103만 원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실제로 부담을 하셔야 되는 비용이에요. 근데 신탁 방식을 가입을 하게 되면 7천 원 정도로 대폭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승계 비용도 마찬가지로 근저당권 방식에서는 60만 원 정도, 공시가격 3억 원 기준으로 봤을 때 61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신탁 방식에서는 자동 이전이 되기 때문에 이 비용도 거의 들지가 않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승계 절차도 훨씬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제 이런 장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택연금을 이제 가입하기로 마음을 먹고 가입을 했어. 그러면은
어떤 지급 방식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느냐. 아까 전에 제가 뭐 통계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 어르신분들은 종신 방식을 되게 선호를 하시고 그 비율이 거의 99%를 차지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종신 방식에 있어서도 어떤 종신 방식을 택할 것이냐. 자, 평생 동안 계속 정해진 금액을 받을 것이냐, 종신까지. 아니면 내가 노후에 목돈이 좀 필요해. 뭐 의료비, 아까 얘기도 있지만 의료비 비용이 좀 많이 들 수도 있고 관원상제비, 뭐 자녀 결혼 비용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이러면은 수시로 인출한도를 설정해서 그 인출한도 내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또 그 나머지 부분은 월지급금을 활용할 거야. 그게 종신 혼합 방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종신 지급 방식은 그냥 월지급금만 계속 일정한 금액을 받을 거다. 그게 이제 종신 지급 방식이고, 종신 혼합 방식은 목돈을 일부 떼어놓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을 받을 것인지, 이거를 이제 종신 혼합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혼합 방식을 사용해야 되면 종신 지급 방식에 비해서 월지급금은 좀 감소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르신들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재무적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런 부분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종신까지 받을 필요 없어, 그냥 일정 기간 동안만 받을래, 그래서 그냥 확정 기간 방식을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확정 기간 방식 같은 경우는 75세 이상 분들은 활용을 할 수가 없고요. 75세 이하이신 분들에 대해서만 활용할 수가 있는데, 자, 55세 이상이신 분들, 55세에서 57세 연소자 나이 기준으로 55세에서 57세이신 분들은 30년형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55세뿐만 아니라 63세 이하이신 분들은 25년형, 그렇죠? 그리고 68세 이하인 분들은 20년, 그리고 60세에서 74세까지 연령이신 분들은 15년 기간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5세에서 74세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10년, 수급기간 10년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기간형을 선택하시는 경우에 있어서도 연령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배우자, 부부 중 연소자 기준으로 연령이 어떤 연령이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기간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배우자 연령이 55세이신 분 같은 경우는 30년형도 선택할 수 있고 25년형도 선택할 수 있고 뭐 20년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고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급 방식에서도 보면 어르신들 중에 뭐 많지는 않지만 대출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주담보 대출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고민이 되시잖아요. 대출이 있는데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연금에서는 대출 상환 방식이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출 상환형으로 일시에 찾아 쓰시고 그 결국은 이제 대출 한도의 90%까지 찾아 이제 주담보 대출 상환에 활용을 하시고, 자, 나머지를 종신까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대출 상환 방식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종신 혼합 방식에서는 이 수실 인출 한도가 있는데 그게 결국 대출 한도의 50%까지만 활용을 해서 그걸 의료비라든지 관원상제비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또 어르신들 중에 주택 가격이 너무 낮아, 이거 뭐 어떻게 좀 낮은데 월지급금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 우대형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도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취약 고령층, 그래서 시가 2억 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자, 기초연금 수급자, 부부 중 기초연금 수급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 주택연금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21%더 추가 지급하는 그런 우대형 주택연금도 저희가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자, 주택 가격이 만약에 1.5억 원이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 주택연금을 가입을 하게 되면 약 46만 원 정도 월 지급금 받을 수 있는데, 우대형을 가입하시게 되면 52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주택 가격이 만약에 1억 7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일반 주택연금으로 52만 원 정도인데 우대형으로 가입하게 되시면 한 59만 원 정도 받게 되는 이런 상승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대형 주택연금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종신연금, 종신지급 방식에서도 가장 많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지급을 받을 거냐, 평생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99%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정액형을 뭐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왜? 현금 흐름 예측이 가능하니까. 내가 앞으로 들어올 돈이 얼마인지를 예측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액형을 선호를 하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나는 상황이 지금 은퇴 바로 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도 들어갈 돈이 많아.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초기에 좀 많이 쓰고 싶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 초기 증액형을 또 선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내가 많이 받고자 하는 기간을 뭐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 기간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을 선택해서 초기에는 좀 많이 받고 그 이후 기간에는 좀 덜 받아도 돼. 그래서 좀 덜 받게 되는 70% 수준으로 감액된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초기 증액형 방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 정기 증가형. 자, 이거는 뭐냐? 저 국민연금 여기 수령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죠? 매년도 소비자 물가,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서 연금액이 계속 오르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주택연금도 자, 최초 월지급금은 물론 정액형보다는 적게 받을 수 있지만 이게 올라가는 맛이 있어요. 올라가는 맛이 매년은 아니지만 3년마다 4.5%씩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증가하는 방식이 정기 증가형 방식이다. 그래서 그림으로 심플하게 여기 보시면은 자, 정액형은 평생 동안 일정한 금액을 수령한다. 예, 꾸준하게. 결국은 종신까지 안정적으로 내 받을 금액을 알고 싶으신 분들, 현금 흐름을 예측이 가능하신 분들이 정액형을 선호하시고, 또 초기 증액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초기 증액하는 부분, 자, 이 부분이 3년이 될 수도 있고 최대 10년까지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기간이 지나면 좀 정액형 대비 70% 수준으로 받는 그런 방식이 초기 증액형. 그리고 정기 증가형 같은 경우는 자, 물가 상승. 자, 물가 상승에 대한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지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되게 유리한 제도인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 계단형으로 3년마다 4.5%씩 증가하는 형태의 수령 방식이 정기 증가형 방식이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이런 부분을 잘 고민을 하셔서 그 상황에 맞는 이 수령 방식을 지금 유형을 선택을 하시는 게 필요할 거다. 이런 부분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내가 상품을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 게 좋은지를 제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자, 첫 번째는 어떤 고민을 하셔야 되느냐? 담보 방식을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이냐? 처음에 근저당권 방식을 할 것이냐, 신탁 방식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먼저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가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자, 수령 기간은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 종신을 갈 거냐, 확정 기간을 갈 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종신으로 갈 수도 있고 확정 기간은 그 가입 연령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는 거.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종신 지급 방식을 하게 된다면 자, 내 상황이 어떠냐? 이거에 따라서 자, 정액형이라든지 초기 증액형, 정기 증가형 이 세 가지 옵션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외에 주택담보대출이 있거나 저가주택이다. 자, 그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담대 상환용이라든지 우대형 이 방식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들을 또 자세하게 상담을 또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정 기간 방식을 선택하셨다면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수령 기간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그죠? 예. 명확하게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아까 뭐 영상에서도 보셨죠? 내가 가입을 하게 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 일반 주택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이 형태가 종신 지급 방식 정액형입니다. 그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뭐 영상에도 간략하게 보셨지만 지금 1억서부터 해가지고 60세부터 80세까지 이렇게 제가 예시가 돼 있는데 지금 최대 12억까지 지금 가입 기준이 지금 돼 있잖아요. 시가 기준으로 보면 최대 지금 한 330만 원 정도 지금 올해는 그렇게 돼 있고 이게
내년 되면 또 바뀌어요. 매년 월지급금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크게 뭐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으로 예상이 되지만 어쨌든 지금 받고 계시는 수준이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내 집값이라든지 연령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데 연령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다음에 주택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월지급금은 대부분 많이 올라가는 형태로 돼 있고 지금 가장 많이 가입하고 계신 분들의 평균을 보면 70세 기준 주택 가격 5억 원 기준이 가장 평균적으로 이렇게 걸쳐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 월지급금이 한 150만 원 정도 150만 원 정도 수령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노후에 월 150만 원이면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15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어쨌든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서 평균적으로는 150만 원을 가입을 하실 수가 있다. 받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지급금은 연령과 집값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주택 가격 산정을 할 때 처음에는 우리가 부동산원 인터넷 시세를 우선순위를 하고 그다음에 국민은행, 그다음에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는 이제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만약에 뭐 수용을 못하겠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주택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대신에 이 4번을 적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있을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월지급금은 그럼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 이거 대부분 많이 얘기들 안 하시는데 제가 오늘 최초로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은 뭐냐? 우리가 이제 수지상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입과 지출이 결국은 일치하는 월지급금을 산정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월지급금을 산정할 때 장래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 나중에 내게 사후 정산하게 되는 보증료라는 게 있는데 그 보증료 수입이 어떻게 될까? 자, 이것들을 예측을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손실의 예상액과 수입의 예상액을 산정을 해서 그것이 일치하게 되는 월지급금을 산정하게 되는 거죠. 아까 전에 연령과 주택 가격에 따른 월지급금이 바로 이러한 수지상등 원칙에 의해서 산정이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문제 없이 저희들이 월지급금을 산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죠. 자, 보시면은 이 수지상등한 월지급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 들어가는 게 뭐냐? 장래 주택가격이 어떻게 변할까? 그러려면 주택가격 상승률 들어가야 되고 금리가 어떻게 변할까? 그래서 연금 산정 이자율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장래에 어느 정도까지 평균적으로 생존하실 수 있는지 자,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한다는 거죠. 이걸 다 감안해서 다 이 예상 수입과 손실이라고 하면은 대출 잔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그런 것이 저희 입장에선 손실인데 그 손실을 예상을 해가지고 그 수입과 손실을 일치시키는 수지상등한 월지급금을 산정한다는 것이죠. 예. 자, 이런 원리로 해서 그 월지급금을 산정하고요.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의 수급권 보장 아까 전에 이제 그 신탁 방식이 생존 배우자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서 저희가 도입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또 그 외에도 수급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최근에 시행을 했습니다. 결국에 뭐냐?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이라는 거죠. 압류 방지 통장입니다. 누구도 내 주택연금을 빼앗을 수 없다. 이제 그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결국은 이제 최저 생계비가 18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지급금을 받으면 적어도 185만 원까지는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킴이 통장을 활용하게 되시면,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 초과하는 경우는 어쨌든 주택연금 전용 계좌와 일반 계좌 두 가지를 다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185만 원 이하까지는 보장이 된다. 압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거를 이 압류 반지 통장을 이용하시려면 이 절차가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확인 서류를 일단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걸 통해서 이제 통장 개설을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은행으로 가셔서 그리고 나서 이제 등록을 또 하셔야 되죠. 이 세 가지 프로세스를 하셔야지만 압류 방지 통장을 개설할 수가 있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리겠고 뭐 전용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은 웬만한 데는 다 있습니다. 웬만한 기관들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이용하실 수가 있고 단 주의하실 사항은 우리가 약정한 금융기관과 대출을 아까 약정한 금융기관과 동일한 기관에 한해서 이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 대출이라고 하는데 대출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궁금들 하시는데 CD 금리 플러스 1.1% 또는 코픽스 플러스 0.85%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가 예상 보증료 수입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내야 되는 보증료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는 실제 납부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초기 보증료가 있고 연보증료라는 게 있는데 초기 보증료는 자 주택 가격의 1.5% 이제 첫 연금 수령 시 1회 발생하게 되는 거고, 자 연보증료라고 하는 거는 자 매년 쌓이게 되는 주택 그 대출 잔액이 있는데 그 대출 잔액의 0.75%씩이 연보증료로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납부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계약 종료 시점에 정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혀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고, 아까 전에 저당권 방식에 있어서는 초기 가입 비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것들은 실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라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탁 방식에서는 그런 비용들이 대폭 감면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용을 해서 이제 받고 계약이 종료가 됐어.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이제 정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정산을 해야 되는데 결국 뭐 대출 잔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지급금, 이자 비용, 보증료 이것들이 구성이 된 대출 잔액을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데 뭐 직접 상환을 하셔도 돼요. 언제든지 뭐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이 가능하고요. 종료가 됐을 때 상환을 하셔도 되고요. 별도 수수료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후에 만약에 상환하게 된다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을 뭐 처분해서 상환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자녀분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상환을 하셔도 돼요. 그런 부분은.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그 영상에도 보셨듯이 이 상환하실 때 주택 처분 금액이 연금 지급 총액보다 작다. 자, 이럴 경우에도 부족분은 청구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결국은 이 부분이 인식의 문제인데, 자, 주택연금이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진 자산을 미리 땡겨 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부족분에 대해서 청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인식의 문제예요. 내가 대출이라고 생각하면 부담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부족분에 대해서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그냥 미리 땡겨 쓴다. 이렇게 생각해도 문제가 없는 게 이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자, 처분 금액이 더 커. 그럴 경우에는 아까 영상에도 보셨듯이 자녀에게 상속이 된다. 자, 이런 부분이 주택연금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주택연금 장점 평생 거주 평생 지급이 가능하고 유정형 100% 보장이 된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당권 방식의 경우에는 담보주택 소유권 이전이 전제되는 상태에서 유정형 100% 수령이 가능하고요. 신탁 방식은 당연히 자동 승인가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합리적 상속이 가능하다. 집값보다 덜 받으면 자녀들에게 당연히 상속이 된다. 더 받으면 당연히 청구하지 않고 국가의 부담으로 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세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자 비용 아까 있으셨는데 그 이자 비용 같은 경우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소득공제 혜택이 연 200만 원까지 돼 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이제 지금 연계 보험 상품을 저희가 이제 그 다른 보험회사와 연계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치매보험 여러분들 요즘 많이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치매보험 가입할 때 주택연금 가입자들에게는 가입 시 보험료 10% 할인 혜택이 또 있다는 부분을 또 참고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택연금 제도에 대한 주요한 내용들을 이제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주택연금 이런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이 부분에서 보시면 자,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나요? 이거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고 계세요. 자,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으로 자녀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망한 이후 이제 상속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배우자한테 넘어가는 데 있어서도 자녀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자,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미리 자녀분들한테 상의를 하는 게 공감대를 이루는 게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해지 후에는 재가입이 가능한가요? 이 부분에서 많이 궁금들 하세요. 뒤에도 또 내용들이 있지만 3년 내에 동일주택 재가입은 안 됩니다.
그 뭐 만약에 3년 내에 또 재개업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사를 하시던가 이제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네. 자, 이사를 가는 경우 주택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다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사를 가면 중도 해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자,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놨다. 다만 자, 이사 가셨을 때 이전 주택과 새로운 주택의 담보가치 평가를 통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 차액을 비교해 가지고 자, 월지급금이 약간 변동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초기 보증료가 또 추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이 예정된 주택 또 주택연금 가입하냐 이거에 대해서도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기 이전에는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주택연금 가입이 이제 불가능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요즘 또 황혼이혼들 많이 하시잖아요.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들은 황혼이혼에 대비해서 분할연금이 있잖아요. 근데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계속 황혼이혼에 대해서는 이혼한 배우자에게는 주택연금 지급은 좀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정기간 방식 아까 있었는데 내가 확정기간 방식 수급기간 종료 후에는 그러면 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하세요. 확정기간 방식을 선택을 하셨음에도 수급기간이 종료가 되면 계속적으로 종신까지 거주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수시 인출금 말씀드렸잖아요. 대출 한도의 50%까지 수시 인출금이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것들은 어떤 거에 활용이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비라든지 뭐 주택 관련 조세 납입 이런 목적을 통해서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확정기간 방식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하시면 의무적으로 수시 인출 한도 5%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지급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자, 이런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시다. 주택 관리비라든지 의료비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신탁 방식 주택연금이 이제 도입이 됐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탁 방식 주택연금은 소유권을 주택금융공사로 이전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신탁 방식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게 되면 내 집이 통째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담보 취득 방식 형태만 다를 뿐이지 실질은 거의 일반 근저당권 방식과 거의 유사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언제든지 가입자분들이 원하거나 원할 경우 또는 가입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유권 회복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당권 방식에서 신탁 방식과 전환이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신탁 방식의 장점이 추가 임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잖아요. 자, 그런 부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보증금 관리는 직접적으로 이제 세입자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하시게 되면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 공사와 좀 상의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고 그리고 동의 신청을 하시면, 그리고 이제 임대 동의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임대차 보증금을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월세라든지 보증금 같은 경우는 그 보증금은 저희가 이제 직접 관리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운영을 해서 거기에 따른 또 수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수익금을 이제 계약이 종료되면 저희가 돌려드린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 그 월세 같은 경우는 가입자분이 직접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하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자세한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중도 해지 해야 될 경우 고려해야 될 사항들, 여러분들이 뭐 많이들 또 아파트 가격 상승함에 따라서 많이들 중도 해지도 고려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간 동일주택 재가입 금지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중도 해지 시 상환 능력 상환을 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재가입, 만약에 향후에 재가입을 하게 될 경우에 그때 당시 이 재가입 시점의 주택 가격 상황들, 그 다음에 연령,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가 어떻게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 수령 예상 금액 어느 정도인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중도 해지를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연금에 제가 이제 주택연금 관련된 많은 연구들을 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주요한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의 소득대체 효과입니다. 소득대체 효과를 보시면은 자산 분위에 상관없이 보시면 최소 55%에서 최대 90% 가까이 소득대체율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효과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 효과, 소득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수단이라는 것을 이 연구 자료를 통해서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기대 여명입니다. 이게 이제 조선일보 기사에도 작년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사실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은 일반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분에 비해서 좀 오래 살 거라는 좀 기대가 있으시잖아요. 실제로 저희 주택연금 가입하신 분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일반 국민에 비해서 최대 5세까지 이 높은 기대 여명이 높다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7년에서 5년까지 이 기대 여명이 좀 높다. 결국은 주택연금을 통해서 월지급금을 받고 생활 수준이 나아지니까 거기에 따른 안정감,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좀 덜 받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평균 수명 증가에도 좀 기여를 하고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보시면은 자,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내가 100을 벌면 얼마를 쓰느냐,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한 거죠. 보시면은 자, 공적연금은 내가 100원을 벌면 76원을 쓰는데, 자, 주택연금은 내가 100원을 받으면 96원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을 받으면 96만 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정적으로 소득 흐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여러분들이 소비에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를 이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국가도 좋죠. 어르신들이 많이 소비하고 그러면 국가에도 소비 진작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도움이 되는 그런 유용한 수단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노인 빈곤율 높다고 했잖아요. 주택연금을 통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자, 노인 빈곤 효과가 감소를 한다는 거죠. 결국은 아까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 43.4%라고 했죠. 우리가 봤을 때도 2017년에서 19년도를 보면 노인 빈곤율이 거의 한 40%이 초반대인데, 주택연금 만약에 가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노인 빈곤율이 거의 30% 전후로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결국은 한 11%포인트 감소하는 효과가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제 연구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주택연금의 유용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현황 같은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주택연금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가입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지금 10,000건 이상 가입을 하고 있고, 지금 가장 최근 통계를 보시면은 지금 10만 건 누적 가입 건수가 10만 건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입 특성을 보시면은 지금 수도권 아파트 가입 사실은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입을 하고 있고요. 70세 아까 말씀드렸죠. 70세 분들 많이 가입하셨고 아파트 비중이 좀 높다는 거를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좀 에피소드인데요. 특이 사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령 가입자 지금 110세입니다. 110세고요. 지금 경남 양산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고요. 지금 이분은 19년도 가입을 했고 지금 월지급금을 지금 170만 원 정도 받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최고 월지급금 500만 원 받고 계시네요. 예전에 초반에는 좀 월지급금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 받고 계신 분 있고요. 그리고 이 기네스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부간 나이 차이가 최대 28살 나신 분들도 지금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봤더니
11년생이시고 배우자는 39년생이세요. 그래서 지금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계신다. 그죠? 그리고 최연소 주택연금 이용자 지금 40세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배우자세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최소 이용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뭐 이용자 수기를 뭐 간략하게 적었는데요. 아까 뭐 영상에서 많이들 어떤 어르신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답니다. 부모도 자녀도 정부도 다 좋다. 주택경험이 좋다. 이래서 좋다. 그리고 아까 코로나19로 힘드시죠, 여러분들? 수입도 많이 끊기고 일 좀 하려고 했는데 어르신 일자리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소득 마련할 길이 없어요. 근데 주택경험을 했더니 많이 좋아졌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신탁방식 주택연금으로 자 비용 부담 줄었다. 노후 걱정도 없었다. 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좀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거주하시는 분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하시죠. 이런 분들도 가입을 했더니 자 노후가 막막했는데 정말 주택연금 가입했더니 든든해졌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또 시대에 걸맞는 자식사랑법. 자 요즘 시대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 세 가지랍니다. 첫 번째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용돈을 받지 말아야 된답니다. 또 세 번째는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손자 자식에게 돈을 써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뭐 많이들 공감들 하시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평생을 살아온 내 집으로 찾은 마음의 평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받았더니 오히려 남편과의 다툼도 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퇴 후에 많이들 싸우시게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주택연금 가입을 했더니 남편과의 다툼도 줄었다고 이렇게 얘기들 하십니다. 네. 그래서 주택연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어쨌든 23년도가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 돼지랍니다. 돼지처럼 대박나는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택연금 100배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다 됐지만 미리 보내주신 질문들이 있어서 간략하게 질문 드리고 답변을 받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기준이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연금 가입 기준이 바뀌어서 추후에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은 없을지 걱정되는데요.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제도 설명드린 와 마찬가지로 주택 가입 연령이라든지 주택 가격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만 가입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지금 정책적으로 12억 공시가격 12억까지 아마 주택 가격 가입 기준을 확대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거의 모든 어르신들이 주택연금 고가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도 주택연금을 가입하게 되시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연금 아까도 말씀드린 수지상등회에서 월지급금을 산정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월지급 나중에 주택 가격이 올라서 뭐 차액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도 자녀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또 그리고 그 주택 대출 잔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분들에게 전혀 손해가 되는 것들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들어봤고요. 두 번째 질문 또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주택연금 가입을 반대할 경우에는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도 있었거든요. 네, 이 부분도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주제인데요. 자녀분들이 반대를 하면 사실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아까도 제 PPT에도 말씀드렸지만 주택연금 가입이 결국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를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녀분들의 인식도 중요하고 어르신분들의 어떤 그 자녀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이 가장 좋은 측면이 있지만 자녀들도 용돈 부담이 없잖아요. 주택연금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주택연금을 받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오해가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그런 부분이 좀 내가 설득이 안 된다 그러면 주택금융공사를 찾아오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꼭 받아보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연해 주신 최경진 연구위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